회장님 곁에 악마가 보여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평생 사람의 기운을 읽으며 숨죽여 살아온 72살의 경비원 박노식. 그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광경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단지 내 펜트하우스에 사는 유통업계의 거물 최 회장. 그가 새벽 일찍 중요한 조찬 모임을 위해 정장 차림으로 나서던 찰나 평소 조용하던 10살 소년 영호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한 겁니다. 회장님, 지금 옆에 있는 저 아저씨 뒤에 시커먼 악마가 보여요. 당장 피하세요. 주변 경호원들이 경악하며 아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영호는 실성한 듯 비명을 지르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도대체 이 보잘것없는 소년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리고 은퇴한 노병 노식은 왜 이 위험한 소동에 자신의 전부를 걸게 될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단 한 번의 섬뜩한 경고가 불러온 잔혹하고도 뜨거운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당장 저 미친 아이를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건가? 정막을 뚫고 터져나온 최 회장의 고함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주차장 천장을 때렸습니다. 단정한 수트 차림으로 차에 오르려던 최 회장의 얼굴은 모욕감과 당혹감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그를 수행하던 경호원들은 영호의 가녀린 팔을 무자비하게 잡아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공중에 붕 뜬 채 뒤로 내팽개쳐졌지만 영호는 바닥을 긁으며 다시금 회장의 구두 발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처절한 몸부림은 마치 지옥 불길을 피하려는 짐승의 단비명 같았습니다. 저 아저씨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내 말 좀 믿어주세요. 아이의 눈동자는 공포를 넘어선 무언가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최 회장의 15년 신복 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강 실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아이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경비실 입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노식의 눈에는 기괴한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강 실장의 서늘한 미소 너머로 소름 끼치도록 거대하고 축축한 탐욕의 그림자가 최 회장의 목덜미를 휘감고 있는 환영이 보였던 것입니다. 노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72해를 살며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대한민국에서 네로라 하는 건설사의 보안 책임자였습니다. 사람의 눈동자 굴림 하나만으로 거짓을 가려내고 어깨의 미세한 떨림으로 배신자를 찾아내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촉은 그에게 영광 대신 비극을 안겨주었습니다. 타인의 속마음을 낱낱이 읽어내는 남편과 아버지를 가족들은 괴물이라 불렀고 결국 노식은 외톨이가 되어 이 낡은 아파트의 경비실로 숨어들었던 것입니다.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영호를 보며 노식은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영호는 이 단지에서 가장 가난한 지하방에 사는 아이였습니다. 부모도 없이 병든 할머니와 사는 아이는 늘 동네 사람들에게 넋나간 애라며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숨을 못 쉬는지, 왜 유독 악취가 나는 사람 앞에서 구토를 하는지를 말입니다. 아이 역시 자신처럼 사람의 본질을 육체로 느껴버리는 저주받은 감각을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혐오스러운 듯 흙먼지가 묻은 바짓단을 털어내며 차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강 실장은 정중하게 차 문을 닫으며 경비실 쪽의 노식을 향해 짧은 눈길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은 경고였습니다. 자신의 영역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이는 살이었습니다. 노식의 등 뒤로 식은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차가 멀어지자 경호원들은 쓰레기를 버리듯 영호를 바닥에 팽개치고 사라졌습니다. 노식은 비틀거리며 달려가 먼지투성이가 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한 기계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노식의 낡은 경비복 소매를 붙잡으며 꺽꺽거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저씨, 맞죠? 저 아저씨 뒤에 검은 구멍이 회장님을 삼키려고 해요. 회장님 곧 죽을지도 몰라요. 노식은 아이의 입을 거친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마다 잠에서 깬 주민들이 이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직감했습니다. 이제 평온했던 자신의 은둔 생활은 끝이 났음을. 그리고 저 가련한 아이가 본 것이 자신의 눈에 보인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노식의 가슴 속에는 10년간 억눌러왔던 보안 팀장의 본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 거대한 악의 기운이 평범한 일상을 집어삼키려는 전조였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주차장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노식은 품 안에서 파들파들 떨고 있는 영호를 달래며 경비실 안쪽 낡은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작은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손등에서는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노식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영호의 머릿속에는 그 섬뜩한 악마의 형상이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박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지 내 주민들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저 집 애가 또 사고를 쳤네. 경비원은 대체 뭘 하길래 애 관리를 저렇게 해? 웅성거리는 비난의 목소리가 경비실 창문을 넘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하지만 노식의 귀에는 그런 소음 따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최 회장의 뒷모습을 집어삼킬 듯 일렁이던 강 실장의 그림자만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것은 노식이 수십 년 전 자신의 아들을 잃기 직전에 목격했던 그 죽음의 징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한편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아파트를 빠져나간 최 회장의 세단 안은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영호의 목소리를 되새겼습니다. 악마가 입을 벌리고 있어요. 평소라면 미친 아이의 헛소리라 치부했을 텐데 묘하게도 그 목소리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습니다. 회장은 슬그머니 백미러를 통해 운전석 옆에 앉은 강 실장을 훔쳐보았습니다. 15년간 자신의 수족이 되어온 사람. 그 누구보다 성실했고 자신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던 충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 실장의 시선과 거울 속에서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찰나였지만 그 눈 속에 담긴 것은 굶주린 짐승의 안광과도 같은 서늘함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회장의 시선을 느끼자마자 순식간에 표정을 관리하며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많이 놀라셨지요? 요즘 아파트 단지에 부쩍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저런 불결한 아이가 회장님 몸에 손을 대다니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오늘 당장 관리사무소에 압력을 넣어 저 아이와 경비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실장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서늘한 도끼는 회장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지병인 심장 질환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영호의 외침을 들은 이후부터 자신이 매일 아침 강 실장이 챙겨주는 약을 먹을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 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 아파트 경비실. 노식은 결심한 듯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현직 보안팀장 시절 배신자들의 관상과 습성을 기록해 두었던 비망록이었습니다. 노식은 영호에게 다가가 눈을 맞추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호야, 아까 그 아저씨 뒤에서 본 거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무서워하지 말고 아저씨한테만 말해봐. 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회장님 가슴에 까만 실을 칭칭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숨을 쉴 때마다 그 실을 조금씩 잡아당기고 있었고요. 아저씨, 회장님 곧 숨이 막혀서 쓰러질 거예요. 그 까만 실이 심장을 다 덮어버렸거든요. 영호의 묘사는 노식이 과거에 보았던 서서히 말려 죽이는 배신자의 전형적인 기운과 일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비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관리소장과 건장한 사내 몇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씨, 당신 미쳤어? 회장님한테 신뢰를 범한 애를 감싸고 돌아? 당장 짐 싸. 그리고 이 꼬마 녀석도 오늘부로 이 단지에서 발 못 붙이게 할 줄 알아. 강 실장의 손길은 생각보다 훨씬 빨랐고 잔인했습니다. 노식은 무능력한 노인네처럼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경비실 천장의 형광등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결코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식은 조용히 영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몰락한 영웅과 버림받은 소년, 두 사람의 위험한 공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쫓겨나듯 경비실을 나온 노식과 영호의 앞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노식의 낡은 짐가방을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로 던져버렸고 영호의 할머니는 넋이 나간 채 아이의 손을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진실을 본 자들의 눈을 멀게 하려는 강 실장의 잔인한 경고라는 것을요. 하지만 노식은 차마 영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치밀어 오르는 비겁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10수년 전 자신이 읽어낸 배신의 징조를 세상에 알렸다가 도리어 아들을 잃어야 했던 그 참혹한 기억이 비구름처럼 그를 덮쳐왔습니다. 내가 나서면 안 된다. 내가 입을 여는 순간 이 아이도 나처럼 망가질 것이다. 노식은 애써 고개를 돌리며 영호의 할머니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여기서 멀리 피하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영호도 앞으로는 아무것도 못 본 척하게 하세요. 영호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노식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무서운 거죠? 저 아저씨 뒤에 있는 악마가 아저씨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영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가늘게 떨렸습니다. 노식은 끝내 대답하지 못한 채 자신의 낡은 우산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도망이었고 소명을 저버린 자의 비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아파트 단지에는 불길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식이 인근 낡은 여인숙에 짐을 풀기도 전이었습니다. TV 속보에서는
최 회장이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긴급 이송되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인은 원인 불명의 급성 심정지. 하지만 노식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심정지가 아니라 영호가 말했던 그 검은 실이 마침내 회장의 심장을 완전히 조여버린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식은 자책감에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자신이 외면한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경비원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과거의 보안팀장으로 돌아가 회장에게 직접 경고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 귀퉁이에 최 회장의 저택 앞에서 울부짖으며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영호와 할머니의 모습이 잡힌 것입니다. 강 실장이 최 회장의 발작 원인을 아이의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몰아세워 영호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이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노식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침묵함으로써 아이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아들을 지키지 못했던 못난 아버지가 이제는 자신과 닮은 눈을 가진 이 가련한 소년마저 사지로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식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서랍에서 가죽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춰두었던 낡은 신분증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가공인 특수보안 전문가 박노식.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이자 그가 가장 혐오했던 자신의 본습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의 빈 페이지에 강 실장의 얼굴을 떠올리며 날카로운 선들을 그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관상을 넘어선 사냥감을 포착한 포식자의 해부도와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괴물이라면 그 괴물 같은 능력으로 악마를 잡아주마. 노식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나갈 만큼 형형한 기계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숙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소명을 거부하는 노인이 아니라 소년을 지키기 위해 칼을 다시 잡은 노병의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 회장이 실려간 병원으로 향하는 노식의 눈빛은 이미 아까의 나약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어둠 속에서 갈아온 날카로운 칼날 그 자체였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병원에 도착한 노식의 앞은 이미 강 실장이 배치한 사설 보안 요원들로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노인의 몸이라면 입구 컷을 당했겠지만 노식은 과거 보안팀장 시절 몸에 익혔던 시선 분산법과 사각지대 이용수를 발 위에 쥐도 새도 모르게 VIP 병동층에 잠입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녹슨 엔진이 다시 불을 뿜듯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VIP 병동의 육중한 문 너머 최 회장은 각종 의료기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 옆에는 강 실장이 마치 슬픔에 잠긴 효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식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강 실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짜릿한 전율이었습니다. 노식은 복도 구석 비상구 문틈으로 강 실장이 간호사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회장에게 투여될 새로운 수액팩이었습니다. 노식은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와 과거 현역 시절 쓰던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장롱 속에 처박아 두었던 물건들이었지만 그는 매일같이 이것들을 닦고 기름치며 언젠가 찾아올 악마의 시간을 대비해 왔습니다. 노식은 소리 없이 움직여 병실 천장의 환풍구 틈새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강 실장이 병실을 비운 짧은 틈을 타 회장의 차트에 적힌 약물 리스트를
낱낱이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던 강 실장이 복도에 떨어진 노식의 낡은 단추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누가 여기 있었나? 강 실장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설 보안 요원들이 즉각 무전을 치며 복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식은 숨을 죽인 채 청소 도구함 안에 몸을 구겼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영호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여기 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영호였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노식의 기운을 따라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강 실장의 시선이 영호에게 향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강 실장이 영호의 덜미를 잡으려 손을 뻗는 찰나 노식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노식은 청소 도구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 실장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72살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인한 악력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당황하며 노식을 바라보았지만 노식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비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수십 배는 더 치밀하고 잔인한 사냥꾼의 눈이었습니다. 강 실장, 자네가 회장님 약에 무엇을 섞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내가 다 알고 있네. 노식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주변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노식은 미리 준비한 최 회장의 비밀 장부 사본연역 시절 습관적으로 모아둔 배신자들의 리스트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강 실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노식은 영호를 제 뒤로 숨기며 강 실장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만든 지옥에서 내가 어떻게 타 죽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해주지. 노식은 영호를 데리고 당당히 병동을 빠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요원이 그를 에워쌌지만 누구 하나 늙은 사자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관문은 통과되었습니다. 노식은 비로소 영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영호야. 너무 늦게 내 손을 잡았구나. 이제 아저씨가 내가 본 그 악마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주마. 영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본격적인 반격, 악마 사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식과 영호는 병원을 빠져나와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강 실장은 노식을 단순한 경비원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간주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식은 영호를 인근의 작은 사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의 주지 스님은 과거 노식이 보안팀장 시절 목숨을 구해준 적 있는 유일한 조력자였습니다. 이 아이를 잠시만 맡아주십시오. 제가 매듭지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노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노식의 옷깃등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저 아저씨 뒤에 있는 그림자가 이제 아저씨를 쫓기 시작했어요. 제가 같이 가야 그 그림자가 어디서 덮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아이의 눈은 공포로 젖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노식의 수첩에 적힌 그 어떤 배신자들의 눈보다도 정직하고 단단했습니다. 노식은 결국 영호와 함께 강 실장의 은밀한 본거지, 즉 최 회장의 비자금과 약물이 관리되는 유통그룹의 옛 물류창고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물류창고 주변은 강 실장이 심어놓은 사설 요원들로 삼엄했습니다.
노식은 어둠 속에서 영호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영호야, 지금부터는 내가 나의 눈이 되어줘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기운을 봐라. 누가 가장 차갑고 누가 가장 불안해하는지. 영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왼쪽 끝방에 아주 매운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엔 날카로운 쇳덩이 기운이 느껴지고요. 영호가 가리킨 곳은 창고의 유일한 사각지대이자 무장한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초소였습니다. 노식은 소리 없이 움직여 소음기를 장착한 듯 조용히 경비원의 허점을 찔러 무력화시켰습니다. 기록실 안은 곰팡이 냄새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노식은 손전등의 빛을 최소한으로 줄인 채 10여 년 전의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실장이 최 회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조작했던 과거의 사건들, 그리고 회장의 심장을 서서히 멈추게 한 그 약물의 출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에요, 아저씨. 여기서 아주 시커먼 연기가 나요. 영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바닥 깊숙이 숨겨진 작은 금고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뜻밖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가짜 사망 진단서와 이미 강 실장의 명의로 이전된 차명 주식 양도 증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체불명의 푸른색 액체가 담긴 작은 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식은 그것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최 회장이 매일 아침 영양제라 믿고 마셨던 것이 바로 이 독약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때 기록실의 무거운 철문이 삑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역시 박 팀장님답군요. 여기까지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강 실장의 비릿한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예리한 빛을 내뿜는 권총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 실장의 뒤로는 수십 명의 요원이 복도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당황하지 않고 영호를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강 실장, 자네는 사람의 눈은 속였을지 몰라도 하늘의 눈과 이 아이의 눈은 속이지 못했네. 노식의 눈은 이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늙은 맹수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강 실장은 비웃으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하늘의 눈? 그런 건 죽은 뒤에나 찾으시지. 여기서 당신과 저 재수없는 꼬마는 실종 처리될 거니까. 긴박한 대치 상황. 노식은 손에 든 증거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영호는 노식의 허리를 껴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지금이에요. 저 아저씨 발밑에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 순간 노식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섬광탄을 바닥으로 던졌습니다. 눈을 찌르는 백광이 기록실을 뒤덮었고 아비규환의 비명 속에서 노식은 영호를 품에 안은 채 창문 밖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이제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진실을 세상의 가장 밝은 곳으로 끌어올려 악마의 목을 치는 일뿐이었습니다. 창고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노식과 영호의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만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노식은 가슴 안쪽에 품은 증거 서류들이 젖지 않도록 외투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그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강 실장의 목을 겨누는 마지막 화살이자 최 회장의 목숨을 되살릴 유일한 해독제였습니다. 노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근처 버려진 공사 현장의 컨테이너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영호는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노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저씨, 저 아저씨가 곧 올 거예요. 아까보다 기운이 더 시커매졌어요. 이제는 사람 냄새가 아예 안 나요. 영호의 말대로 강 실장은 이제 이성을 잃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손전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챙겨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강 실장이 지난 10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비자금 세탁 경로와
최 회장에게 투여한 독성 약물의 성분 분석표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이 모든 지시를 강 실장이 직접 내렸다는 그의 목소리나 필적이 담긴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노식은 수첩 뒷장에 숨겨두었던 낡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현역 시절 배신자들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개조했던 도청용 장치의 기록 장치였습니다. 그는 이 카드를 강 실장의 사무실 금고 뒤편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수신기와 연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곧 악마의 심장부로 다시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노식은 영호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영호야, 여기서 잠시만 기다릴 수 있겠니? 아저씨가 저 악마의 진짜 목소리를 담아와야 한다.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저씨 혼자 가면 길을 잃어요. 저 아저씨는 지금 구석구석에 덫을 놓았어요. 제가 그 덫이 없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아이의 눈은 이제 두려움을 넘어선 신비로운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노식은 영호를 데리고 다시 한번 최 회장의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이 병원에 실려간 사이 저택은 강 실장의 부하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식에게는 이 집의 설계도와 비밀 통로가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보안팀장 시절 회장의 안전을 위해 자신이 직접 설계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저택 뒷담의 환풍구를 통해 지하실로 잠입한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강 실장의 서재 바로 밑까지 도달했습니다. 위층에서는 강 실장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조건 찾아내. 그 늙은이와 애새끼가 증거를 가지고 사라지면 우리 모두 끝이야. 병원에 있는 회장도 오늘 밤 안에 처리해. 사인은 합병증으로 조작하고. 노식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 장치의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강 실장의 살인 지시가 생생하게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호가 노식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저씨, 뒤에요. 뒤에 아주 차가운 칼날이. 영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하실의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강 실장의 최측근 행동대장이 예리한 단도를 치켜든 채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노식은 영호를 밀쳐내며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노식의 팔뚝등을 스치며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해 무력화시켰습니다. 가자, 영호야. 이제 다 끝났다. 노식은 녹음이 완료된 장치를 챙겨 영호의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택의 모든 불이 켜지고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노식은 피가 흐르는 팔을 감싸 쥐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악마를 단죄할 완벽한 칼날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대저택을 탈출하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달려나가는 고독한 영웅들의 마지막 질주와도 같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강 실장의 거대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식과 영호가 대저택을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선 순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구원자가 아닌 차가운 수갑과 요란한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강 실장은 이미 경찰의 노식을 치매 증세가 있는 전직 보안요원의 납치 및 살인 미수로 신고해 둔 상태였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노식은 길바닥에 거칠게 짓눌렸고 품 안에 소중히 간직했던 녹음 장치와 증거 서류들은 진흙탕 속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안 돼요. 그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아저씨는 잘못 없단 말이에요. 영호가 울부짖으며
경찰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상한 소리하는 꼬마 녀석도 같이 태워라는 냉혹한 명령뿐이었습니다. 강 실장은 멀리서 우산을 쓴 채 이 광경을 지켜보며 승리자의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식은 진흙 섞인 빗물을 삼키며 강 실장의 눈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은 이제 예리한 이성을 잃고 오직 파괴적인 광기만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노식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가 내민 증거물들은 출처불명의 조작된 자료로 분류되었고 강 실장이 매수한 변호사들은 노식의 과거 아들을 잃은 사건을 들춰내며 그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노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박노식 씨, 당신 아들을 잃고 나서 세상을 향한 복수심에 이런 일을 꾸민 거 아닙니까? 저 아이까지 이용하면서 말이죠. 조사관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의 노식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영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영호는 아동학대 피해자이자 정신질환 의심 아동으로 분류되어 강제로 시설로 보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호는 취조실 벽을 두드리며 노식을 불렀습니다. 아저씨가 말했잖아요. 내 눈이 틀린 게 아니라고. 근데 왜 아무도 안 믿어줘요? 나 무서워요, 아저씨. 아이의 절규가 벽을 타고 노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노식은 자신의 무능력함에 절망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자신의 특별한 감각은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는커녕 사지로 몰아넣는 저주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같은 시각 병원에 누워있는 최 회장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강 실장은 유 원장을 조작하여 회사의 모든 권한을 승계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노식에게는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인멸되었고 조력자는 없으며 아이는 지옥 같은 공포 속에 던져졌습니다. 노식은 고개를 떨군 채 차가운 철제 책상 위에 눈물을 떨궜습니다. 72회를 버텨온 노병의 기계가 완전히 꺾여버린 듯한 참혹한 패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노식은 영호가 남긴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저씨 발밑에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영호는 노식에게서 여전히 희망의 빛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식은 떨리는 손을 쥐어짜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비록 몸은 구속되었으나 그의 머릿속에는 아직 강 실장이 계산하지 못한 마지막 변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이 정점에 달했을 때 저지르는 치명적인 자만심이었습니다. 노식은 다시금 예리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무너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영호의 미래까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 흐르던 최 회장의 병실. 강 실장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회장의 호흡기를 뗄 준비를 마쳤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그가 매수한 용역들이 철통 같은 감시를 이어가고 있었고 경찰서에 갇힌 노식과 영호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힌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70평생 사람의 뒤안길을 읽어온 노식의 치밀함과 아이의 순수한 감각이 불러온 기적이었습니다. 취조실 안 절망에 빠진 듯 고개를 숙이고 있던 노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금 전의 무력함은 온데간데 없고 사냥감을 몰아넣은 늙은 사자의 예리한 안광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노식은 자신을 감시하던 형사에게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아주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지금 강 실장이 회장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숨겨둔 마지막 증거는 내 몸이 아니라 강 실장이 가장 믿고 있는 그놈의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노식이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진흙탕 속에서 벌인 몸싸움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보안팀장 시절 익혔던 소매치기 방지 기술을 역으로 이용해 자신이 복사해둔 강 실장의 비리 장부와 녹음기가 담긴 초소형 칩을 강 실장의 코트 안감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강 실장은 자신의 승리에 취해 제 몸에 독이 든 칼날이 박힌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경찰서를 빠져나갔던 것이죠. 동시에 영호의 비명 섞인 기도가 병원 천장을 울렸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손에 이끌려 병원 로비를 지나던 영호가 갑자기 발작하듯 멈춰서서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에요. 악마가 회장님 목을 조르고 있어요. 저기 위에 까만 연기가 터지고 있다고요. 영호의 처절한 외침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마침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이사회 간부들과 취재진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노식의 연락을 받은 본청의 특수수사관들이 병동을 덮쳤습니다. 강 실장이 회장의 호흡기 밸브에 손을 대는 찰나 병실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당황한 강 실장의 코트 안감에서 노식이 심어두었던 위치 추적기와 녹음 장치가 요란한 비품을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 장치에서는 강 실장이 조금 전 서재에서 내뱉었던 오늘 밤 안에 회장을 처리해라는 살벌한 육성이 병동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실장의 안색은 순식간에 시퍼렇게 질려갔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미친 노인네가 꾸민 짓이라고. 그가 발악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복도는 진실을 확인하려는 사람들과 경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최 회장이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노식이 미리 바꿔치기에 둔 가짜 독약 덕분에 치명상을 피했던 회장이 모든 진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강 실장을 가리키며 나직하지만 서늘하게 명령했습니다. 저 악마를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라.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강 실장의 모습은 더 이상 거대한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탐욕에 눈먼 초라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나 병원으로 달려온 노식은 로비 한복판에서 울고 있던 영호를 발견했습니다. 노식은 무릎을 굽혀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영호야, 보렴. 내 눈이 세상을 구했단다. 너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준 영웅이야. 아이의 울음소리는 이제 공포가 아닌 안도감으로 바뀌어 병원 로비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두 사람의 머리 위를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타인의 악의를 읽어내야 했던 두 사람에게 전달된 하늘이 내린 축복이자 진정한 부활의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어느덧 한 달 아파트 단지의 아침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낡은 경비실 앞에는 더 이상 비난의 웅성거림이 아닌 따뜻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최 회장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깨어난 직후 강 실장을 비롯해 그와 결탁했던 세력들을 단호하게 정리했고 자신의 곁을 지켰던 노식과 영호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안했습니다. 최 회장은 노식에게 그룹 전체의 보안 총책임자 자리를, 영호에게는 최고의 교육 환경과 후원을 약속하며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노식은 인자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 낡은 경비복이 제 몸에 가장 잘 맞습니다. 화려한 자리보다는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주는 이 자리가 제 마지막 소명인 것 같습니다.
노식의 눈빛은 예리한 칼날을 거두고 마치 깊은 호수처럼 잔잔하고 맑았습니다. 대신 노식은 한 가지만을 부탁했습니다. 영호가 더 이상 이상한 아이로 불리지 않고 그 특별한 감각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이 곁에서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노식의 깊은 뜻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떠나기 전 영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본 것이 악마였을지라도 내가 구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의였단다. 잊지 마라. 노식과 영호는 단지 내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호는 이제 예전처럼 사람들의 기운에 눌려 숨을 헐떡이지 않았습니다. 곁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같은 눈을 가진 스승, 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호는 지나가는 한 아주머니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저 아주머니 어깨 위에 아주 예쁜 노란색 기운이 있어요. 아마 오늘 좋은 일이 생기려나 봐요. 노식은 허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영호야. 이제는 무서운 것만 보지 말고 그렇게 세상의 예쁜 빛깔들을 먼저 찾아보렴. 내 능력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지 아니면 따뜻한 위로가 될지는 내 마음먹기에 달렸단다. 노식은 영호에게 자신의 낡은 수첩 대신 깨끗한 새 노트를 선물했습니다. 그 노트의 첫 장에는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식은 과거 자신의 능력을 저주하며 숨어 지냈던 시간을 영호를 통해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노식은 다시 순찰 가방을 챙겨 일어섰고 영호는 그 뒤를 졸졸 따르며 제잘거렸습니다. 70평생 사람의 어둠만을 보아왔던 노인은 이제 아이의 눈을 빌려 세상의 밝은 곳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져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것은 대를 이어 전해지는 특별한 유산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경비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밤, 영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눈을 가진 어른이 곁에서 밤 공기를 함께 마셔주고 있었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촉을 지녔던 아이와 노인. 세상을 뒤흔든 것은 아이의 간절한 한마디였고 그 진실을 끝까지 지켜낸 것은 한 노병의 숭고한 용기였습니다. 아저씨, 내일은 또 어떤 빛을 보게 될까요? 아이의 맑은 질문에 노식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아마 오늘보다 더 눈부신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 긴 이야기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